2026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입니다. 달콤한 초콜릿 대신 오늘은 약간은 씁쓸하지만 꼭 알아둬야 할 금융계에 뜨거운 감자,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첫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미국 은행권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보상이라고 합니다. 은행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 같은 보상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 은행 예금이 전부 저쪽으로 빠져나가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그건 그냥 엄살이다. 돈은 시스템 밖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반론도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게 엉킨 싸움의 실타래를 저희가 하나씩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이게 단순히 누가 예금을 더 많이 가져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 금융의 판을 누가 짜느냐에 대한 훨씬 더 근본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은행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보상이라는 것의 정체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대부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예를 들어 서클 같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이자를 주는 그림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규제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문제의 핵심은 훨씬 교묘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간접이자 또는 우회 보상입니다. 발행사가 아니고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플랫폼들 있잖아요. 플랫폼이요? 예를 들면 거래소 같은 곳 말인가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나 디지털 지갑 앱 같은 곳들이 보상을 제공하는 거죠. 잠시만요. 그건 마치 자동차 제조사가 할인을 안 해줘도 자동차를 파는 딜러가 자체적으로 프로모션을 거는 것과 비슷한 구조인가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 앱 표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용자 지갑에 들어있는 USDC, 즉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보고 앱이 이런 알림을 띄우는 겁니다. 당신의 USDC 잠자게 두지 마세요. 연 4%의 보너스를 지금 바로 받아가세요. 이런 문구요. 이자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네요. 그렇죠. 어디에도 이자라는 말은 없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은행의 파킹 통장이나 예금 상품과 다를 게 전혀 없죠. 겉으로는 마케팅 혜택이나 보너스지만 경제적인 실질은 완전히 이자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은행권에서는 규제의 루프홀, 즉 법의 허점이라고 부르면서 맹렬하게 공격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발행사가 아닌 유통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이자. 이게 바로 논쟁의 도화선이었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은행들의 공포는 과장된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예금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은행 입장에선 큰일일 텐데 왜 과장됐다고 하는 거죠? 어떤 논리인가요? 그 반론의 논리를 따라가려면 돈의 흐름, 그러니까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봐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이제 우리가 은행에 있던 내 돈 100만 원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을 샀다고 가정해보죠. 당연히 제 은행 계좌 잔고는 100만 원 줄어듭니다. 은행 입장에선 예금이 줄었으니 큰일처럼 보이죠. 네, 거기까진 그렇죠. 하지만 그 100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계좌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발행사는 법적으로 받은 돈만큼의 준비금을 반드시 쌓아둬야 합니다. 그럼 그 준비금은 어떤 형태로 보관될까요? 대부분 현금, 단기 미국 국채, 혹은 다시 상업은행의 예금 형태로 보관됩니다. 잠깐만요.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은행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마치 대형 쇼핑몰 안에서 돈이 도는 것과 같아요. 제가 1층 옷가게에서 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은 옷가게 주인의 계좌로 들어가고 그 주인은 다시 3층 식당에서 그 돈으로 저녁을 사 먹죠. 돈은 쇼핑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네. 다만 누가 그 돈을 잠시 쥐고 있느냐,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바뀐 겁니다. 내 개인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법인 예금이나 국채 투자금으로 형태만 바꾼 채 시스템 안에 그대로 머무는 거죠.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돈의 총량은 그대로인데 주인이 바뀐 것뿐이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왜 그렇게까지 반발하는 걸까요? 단순히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심술을 부리는 것 치고는 판이 너무 커 보이는데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로이터 브레이킹 뷰스의 논평도 바로 그 점을 꼬집습니다. 만약 은행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대한 예금 기반 붕괴가 정말로 현실이 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필요해요. 전제요. 네.
바로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과의 경쟁에서 예금 금리를 올려서 고객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금리를 올리면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되겠지만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이 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대응할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의 본질이 정말 금융 시스템 전체 리스크 문제라기보다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불편해하는 기존 강자들의 경쟁에 대한 불편함에 더 가깝다는 시각이 힘을 얻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돈이 시스템 안에서 빙빙 돌기만 하고 은행도 충분히 경쟁에 대응할 수 있다면 도대체 이 똑똑한 은행들이 왜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속내가 있는 것 아닐까요? 과장되었다는 말이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이 논의를 한 단계 더 깊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공포가 과장되었다는 말이 스테이블 코인의 파급력이 미미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미 연준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예금을 단순히 빼앗는, 드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예금 총량을 줄이거나 reduce 혹은 시스템 내에서 재활용하거나 더 나아가 예금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 restructure라고 복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구조 자체를 바꾼다. 그게 무슨 의미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은행이 보상이라는 키워드에 경기를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현금처럼 쓰기 편하고 송금도 자유로운데 플러스 은행 예금처럼 이자 비슷한 보상까지 받는 완벽한 하이브리드 금융상품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굳이 은행에 돈을 둘 이유가 점점 없어지겠네요. 특히 월급처럼 잠깐 머물다 나가는 돈들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요구불 예금이나 저축성 예금의 경쟁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편리함이나 안정성만으로는 경쟁이 안 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결국 이 싸움은 단순히 고객 몇 명을 뺏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치된 돈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이자나 그에 준하는 혜택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제공하고 누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주도권 싸움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수백 년간 은행이 독점해왔던 그 영역에 완전히 새로운 종의 플레이어가 도전장을 내민 셈이죠. 예치금 수익 설계의 주도권 싸움, 이 표현이 논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교묘한 우회 보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나요? 규제의 회색지대에서 작동하는 그 기술들이 궁금해지네요. 네, 이 우회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교묘해서 크게 세 가지 대표적인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식인 보유 보상, 홀드 리워드입니다. 보유 보상이라면 말 그대로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보상을 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정 플랫폼에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보관, 즉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연이율처럼 일정 비율의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 4% 보너스 같은 문구가 바로 이 방식이죠. 이자라는 단어는 피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과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규제 당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듣기만 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위협적이겠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캐시백 윗 혜택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결제를 하거나 송금을 하는 등 사용하는 행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합니다. 솔직히 듣다 보니 이건 신용카드 캐시백이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해요. 사용에 따라 보상을 주는 게 불법이면 카드사들은 다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어떤 점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규제의 딜레마입니다. 보상 지급의 조건이 보유량이 아니라 사용량에 연동되기 때문에 이건 건전한 마케팅 활동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만약 캐시백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사실상 모든 사용 행위에 보상을 붙여준다면 실질적으로는 보유 보상과 다를 바 없는 효과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규제 문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방식입니다. 정말 교묘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수료 리베이트입니다.
플랫폼에서 거래, 환전, 해외 송금, 출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실상 이용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송금 수수료가 1,000원인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하면 수수료의 90%를 포인트로 돌려준다고 하는 거죠. 그건 그냥 수수료 할인 정책 아닌가요?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수수료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 아주 합법적인 마케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실질을 따져보면 이용자에게 금전적 혜택, 즉 보상이 돌아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이 역시 정상적인 할인과 사실상의 이자 지급 사이에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방법을 어디까지 금지된 보상으로 볼 것인가, 이 경계선을 긋는 것이 앞으로 규제 설계의 가장 큰 난제가 될 겁니다. 보유 보상, 사용 기반 캐시백, 수수료 리베이트. 들어보니 정말 이자라는 단어 하나를 피하기 위해 온갖 창의적인 방법이 동원되는군요.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말 한 번쯤 하시죠? 검색해도 우리 회사가 예전처럼 안 뜨는데요. 근데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객이 검색창보다 먼저 AI에게 묻습니다. 여기 믿을만해? 어디가 더 좋아? 그리고 AI가 그 답을 정리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브랜드가 AI 답변에 안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AI가 참고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구조, 문서, FAQ, 신뢰 신호가 홈페이지에 부족하면 AI는 인용할 자료가 부족한 브랜드로 판단하고 제외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에디메스의 AI 검색 최적화 서비스입니다. 에디메스는 AO, GO, SEO를 통합해서 웹, AI, 검색 채널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를 만드는 쪽이에요. 첫 번째, 기존 홈페이지를 AO 기준으로 구조화합니다. 메타, 스키마, 핵심 정보 구조를 잡고 AI가 가져가기 쉬운 FAQ와 요약 흐름을 설계합니다. 두 번째, 신뢰도를 올리는 콘텐츠를 배포합니다. 가이드, 비교, 절차, 체크리스트처럼 고객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콘텐츠로 쌓으면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 콘텐츠는 그대로 바이럴 확산으로 이어지게 설계합니다. 즉, 검색이 잘 되게 만드는 콘텐츠가 동시에 퍼질 만한 콘텐츠가 되도록 설계하는 거죠. 결론은 하나예요. 이제 경쟁은 순위가 아니라 인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몽에서 에디메스를 검색해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은행은 보상이 예금 이탈을 부추겨 시스템을 흔든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편에서는 공포는 과장됐고 돈은 시스템 안에 머문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결국 우회 보상이 진짜 문제이며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논쟁을 어떤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까요? 네, 이 복잡한 싸움을 지켜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정확히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규제 대상의 범위입니다. 범위라면 누구를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이자성 보상을 금지하는 규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만 한정될 것인가, 아니면 앞서 말한 다양한 우회 보상을 실제로 제공하는 유통 플랫폼까지 확장될 것인가. 만약 발행사만 규제하고 플랫폼은 내버려 둔다면 규제는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겠죠. 규제의 실효성이 바로 이 범위 설정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바로 보상의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보상을 법적으로 금지된 이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허용된 마케팅 혜택으로 볼 것인가. 법과 규제의 문장이 과연 어디에 방점을 찍는지에 따라 시장의 양상이 180도 달라질 겁니다. 사용량이 연동된 이라는 문구 하나, 수수료 할인이라는 단어 하나가 수십, 수백억 달러 규모의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분법적인 접근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상을 무조건 막는 대신 일부 허용하되 그 보상의 재원이 어디서 오는지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이 철저하게 관리되는지 감독하고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기존 금융 시스템의 틀 안으로 흡수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가 미래 금융 혁신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규제 대상의 범위, 보상의 법적 정의, 그리고 규제의 방식.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겠군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오늘 나눈 이 모든 논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보상 논쟁은 예금의 이동보다 보상의 정의를 누가 쓰느냐의 싸움이다. 이 정의를 규제 당국이 쓰느냐, 아니면 시장의 혁신적인 플레이어들이 써나가느냐에 따라 미래 금융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